오늘의 주제 무엇이냐? 뿅. 2주에 한 번씩 그 구해주얼부 있는 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체크를 합니다. 거래량 2달 연속 철권 돌파. 이거였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왜 이런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오늘 이 거래량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거래량과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헤드라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 거래량 2달 연속 1000건 넘어서. 자, 이제 내가 거래량에 대한 기준과 감이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2달 연속 넘어서 이런 느낌을 주니까 마치 뭔가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여기는 2개월이 아니고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해빙기를 맞는 건가? 자, 우리 규제 완화가 1월 달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4개월 정도 1.3 대책이 나왔었죠?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해빙기를 맞나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갭투자 전국 1위 인천 송도 1월 거래량, 이거는 뭐 증가 뭐 이 정도가 아니고 2배가 늘었대. 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오씨, 거래량 막 집값 다시 올라가나? 막 이런 생각이 그죠? 막 들죠? 근데 또 어떤 데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3 대책에도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소입니다. 이것도 5일밖에 안 돼요. 3월 2일 기사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어디는 2배 늘었다 그러고 어디는 역대 최소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거래량 급증이라는 기사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사 중에 정리된 거 하나 잘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이투데이 기사인데 여기가 팩트가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깨알 같으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그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58건. 일단 1658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을 해두세요. 지난해 3월 이후,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22년 3월에 1400건 정도 됐었는데 1600건이 넘었으니까. 팩트만 볼게요. 팩트만. 올해 1월에 1419건이 거래돼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의 자료가 여기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림 보면 2022년 7월에는 한 650건 정도, 8월에는 뭐 715건. 뭐 정확한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월 기준으로 800건 아래에서 고만고만하게 되다가 이게 갑자기 어때요? 쑥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해 드리면 서울의 구가 전부 25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달은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750개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30건 거래되면 750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가 750건이 한 달 동안 거래된다는 거는 구 전체에서 하루에 하나 팔린다는 거예요. 750이라는 숫자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몇 개 있죠? 어마어마 있죠? 네. 그 중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감이 없으니까. 네. 근데 1658건이면 그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구 하나당 평균적으로 하루에 2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감을 일단 잡아두세요.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여기 노원구 242, 성북구 177, 도봉구 134, 강서구 109건. 100건 이상인 지역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앞으로도 거래 활성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자, 제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읽지도 마십시오. 이건 다 오피니언이니까요. 중요한 팩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기억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한 11월, 12월 사이에 비해서 2배가량 거래량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진짜 거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예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75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우리 구에서 매매 거래 한 건 됐다. 요 정도니까 그 정도면 정말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의 2배니까 끼케야 하루에 2개 정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별로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집계 전체 기간을 모두 살펴볼 건데 제가 이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의 원소스를 어디서 확인했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월별 매매 거래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량을 확인하실 때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게 첫 번째가 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인가 R1, 알파벳 R1, ONE 그게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2개의 수치가 다릅니다. 제가 이거 2개를 다 봤거든요. 근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께 좀 더 정확해요. 왜냐면 이거는 취소 거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거래량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홈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최근 1년 2022년 3월부터 3월은 아직 이게 실시간 집계라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2월까지 최근 1년간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맞네. 1427건, 여긴 1763건. 아까 기사 내용이랑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죠. 작년 7월부터 8월, 9월 여기는 다 다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늘었네. 여기 보면 제가 밑에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이 5개 구를 했냐면 이번 달 기준으로 100건 이상 거래가 된 지역들입니다. 제가 그럼 이거를 왜 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근데 상위 5개 구가 이거 다 합치면요. 거의 700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이 5개 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거래량 반등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2배 정도 반등한 게 맞지만 절대적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케야 하루에 구당 평균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정 구에 다 몰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마포구에 살고 있다. 그럼 아씨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듣던데?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송파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송파구 부동산을 얼마 전에 한번 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거래가 막 갑자기 막 전화가 계속 오고 손님이 온다. 막 뭐가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2배 급증은 맞지만 절대적 규모는 작년 3, 4월. 근데 여러분 작년 3, 4월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3, 4월에 부동산 분위기 좋았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다. 두 번째,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성북구 등 이 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울 중에서도 많이 가격이 빠졌던 곳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별로요. 거래가 많이 일어난 단지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단지들을 이제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사장님들이 매수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갈아타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저기 가고 싶다. 그쵸.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저 동네로 넘어가고 싶다. 근데 저 동네가 집값이 우리 동네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한 7억 차이 나던 게 지금 한 3억, 4억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가보지 못한 동네는 전화를 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학년기가 되면 노원구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학군 때문에. 네. 근데 노원구 집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평소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준비가 돼 있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계속 시세를 체크했던 시세를 거죠? 체크하고 내가 갈아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뭐 강동구나 인근 지역, 뭐 강동구 많이 빠졌으니까 인근의 뭐 다른 지역에서 나 예를 들어 잠실 들어가고 싶다. 그럼 단지 하나를 특정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단지를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급매가 나오면 자기 걸 처분하면서 이제 넘어오는 이런 식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상급지 갈아타기 원했던 사람들이 낙폭 과대 지역에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체 기간.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집계한 전체 기간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한 정리는 이걸로 마치고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기간이 2006년 1월부터 있어요. 집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7년 정도 되죠. 굉장히 길어요.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제가 직접 따서 그린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평균선을 그려드릴게요. 이 전체 17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한 달 평균 매매 거래량은 6,000건 가량 됩니다. 정확하게 6,000건 아니고 조금 한 5,997인가 막 이런데 그냥 간단하게 대략 6,000건 정도 돼요. 6,000건 정도 되는 선을 그으니까 어때요? 평균선 위와 평균선 아래, 평균선 위와 평균선 아래, 평균선 위와 평균선 아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격차가 심해.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될 때는 2만 건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담으로 이게 지난장 상승장 막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장에서도 미쳤다고 했잖아요. 15,000건 좀 더 됐어요. 근데 이때 2만 건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진짜 완전 미쳐버렸던 거지, 진짜.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정말 역대 최소 수준이에요. 역대 최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배 올랐지. 2배 올랐네, 여기 이렇게. 네. 맞네, 맞는 말이네. 2배 올랐어요. 그치만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엄청 거래 안 되고 있다. 지금 죽을 맛이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집을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큰 맘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재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 거래 그래프, 즉 평균 대비 편차가 심하다. 분위기에 따라서. 자, 현재 2배 급등했다는 거래량 약 1,500건은 평균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 평균이 6,000건이니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고 원래 그 전 최저 수준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요때예요. 요때 바닥인데 이때는 그래도 금방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오래됐죠. 네. 이 기간이. 결론. 여전히 거래량은 바닥 수준이고 이걸로 시장이 움직이네 마네를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게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어떤 관계를 보일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까?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집값과 거래량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뿅! 자, 아까 있던 거래량 차트에 아파트의 매매 변화 차트를 제가 다시 여기다 위에다 얹은 거예요. 즉, 거래량과 매매가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심하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음영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기서 보면 위로 확확 튀어오를 때, 이때, 요때도 있죠.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 튀어 올라갈 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올라갔어. 네. 두 번째, 이때 올라갔죠? 살짝 오르고. 세 번째, 이때도 올랐어. 떨어지다가 좀 반등했었거든요. 네. 이때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이때 팍 찌르니까 이게 퍽 찔려가지고 이렇게 픽 올라가죠? 오르고. 네. 여기도 하니까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미친 척하고 팍 치니까 여기서 빡 올라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시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패닉이 한 번씩 올 때, 사람들이. 공포 매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확실히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인 거고요. 두 번째. 근데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보면 유례 없을 정도의 이런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 최근에. 네. 근데 그땐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규제가 거의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매물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매물이 적으니까 거래량 자체는 적어요. 근데 매물을 이렇게 호가를 질러 놓는 거죠. 그거를 한 건, 두 건만 거래가 돼도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음번에 5년, 10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많이 왔구나. 왜냐면 이게 돌이켜 보니 이게 이때 당시에 시장이 과열돼서 거의 끝까지 가기 직전이었던 거니까요.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가격 상승이 있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때가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말 2011년 초반에 거래량이 의미 있게 상승해요. 그리고 이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죠? 네. 거래가 늘죠? 네. 집값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후로? 떨어지죠. 빠졌지. 네, 네, 떨어지네. 그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2014, 15년까지도 빠졌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도 거래량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늘어나. 근데 이때 어때요? 가격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추세를 가지고 그게 특정 가격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를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집값 올라가겠다 이러면서.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지금도 비슷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10,000건이거든요. 거래량 10,000건. 거래량 10,000건일 때는 진짜 가격이 다 의미 있게 상승합니다. 이때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가파르게. 네. 그리고 이때 막판에 한번 팍 쳤죠. 그리고 이때는 이게 많이 안 올랐는데요. 근데 이거는 장기간의 하락을 뚫고 회복기로 올라가는 신호탄이었어요. 이때가 2015년 초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때 다 의미 있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10,000건,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000건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큰 파도가 한번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래량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제가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확실히 시기에 따라서 평균과 편차가 커요.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매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대중한테 휩싸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옆 사람도 했다고 하면 나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거래량이 폭증할 때는 어김없이 가격 상승이 있다. 폭증할 때, 이 노란 음영에 보여줬죠. 세 번째, 최근 폭등장에서 거래량이 줄었던 건 규제로 인해서 얼마 없는 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매물이 얼마 없어. 한 2개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가 탁 거래되면 가격이 팍 올라가는. 근데 이때가 0g면 진짜 위험한 시기라는 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초록색 음영이었고요. 단순히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 신호라는 말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에 장기 하락장이 시작될 무렵에 그걸 보여줬던 거죠. 그쵸? 파란 음영이었고요. 매매 거래 10,000건은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집값과 거래량 사이의 관계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전세입니다. 자, 전세 거래량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됐던 중요한 부분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세값과 거래량 사이의 상관관계. 전세값도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2011년부터 집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짠! 2011년부터 전세 거래량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리고 이 하늘색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전세 거래량 평균은 이 1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080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80건 정도의 전세 거래량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있죠. 매매보다 전세가 항상 거래량이 많구나. 일단 첫 번째. 그쵸. 매매 거래는 6,000건 정도 됐다고 했죠. 6,000건이었는데. 근데 서울 전세는 1080건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전세는 널뛰기가 없네?
매매는 뭐 2만 건 갔다가 막 1000건 왔다가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전세는 어때요, 지금? 이 들쭉날쭉이. 매매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좀 안정감을 주는 선택이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실수요를 반영하기 때문에 꾸준히 신혼부부들 결혼 가구가 생기고, 결혼 옛날보다 안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혼을 옛날보다 또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 가구가 생기면서 또 다른 새로운 주택 수요가 생기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주택 수요는 일정하고, 그들은 매매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중들한테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 때 패닉이 올 때는 나도 따라 사지만 아무도 안 살 때는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편차가 크지만 전세는 어떻다?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 두 번째, 자, 이때는 전세가가 어때요? 의미 있게 올랐죠? 그때 전세 거래량은 확실히 평균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즉, 전세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구나. 아, 거래량과 가격은 의미 있구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도 평균선 위에 있죠. 네. 근데 전세가가 안정됐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세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전세값이 무조건 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영향을 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성격이 다른데요. 이때는 전세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매매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때는 2010년대 초반에 아까 봤듯이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전세가 올랐던 건데, 이때는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이때가 수도권 입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새 아파트를 계속 지으니까 전셋집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만큼 거래가 체결되니까 거래량이 늘어났던 거지만 가격은 굉장히 안정되고 심지어 빠졌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보면 전세가가 보세요, 여러분. 이 2006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세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뭔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었느냐? 임대차법이 있었죠.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이때 초반에 전세 거래가 터지면서 전세가가 이때 다 패닉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가 약간 위험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급하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세 거래가 좀 안정되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더 이상 빠지진 않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원래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요렇게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한번 그 임대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이제 회귀되는, 요렇게 왔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최근에 이제 전세 급락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전세 이렇게 빠지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전세 거래량은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편차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과 가격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는구나. 이때는 거래량이 많으면 전세 오르는 것 같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많았지만 전세 오히려 빠졌으니까. 거래량에 비해서 비정상적 전세 급등이 있었다. 임대차법. 최근 전세 폭락세였지만 그렇다고 거래가 평소 대비 많이 적었던 건 아니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냐? 우리 매매 거래량과 매매 가격의 관계, 전세 거래량과 전세가의 관계를 봤죠? 이거를 묶어버리겠습니다. 짠!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매매 지수, 전세 지수를 같이 그렸어요. 붉은 개통이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 개통이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어려우시죠? 네. 그냥 제가 딱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지표만. 매매, 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만 쭉 따라와 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네. 자, 이때 상승장, 그리고 이때 2008년 이후로 이때까지 하락장, 그리고 그 뒤로 상승장,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장 왔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상승장과 지난 하락장일 때를 음영 표시를 해서 그때 당시의 거래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자, 요게 이 파란색이 하락장이죠. 이 빨간색 매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 시기? 회복되는 시기. 시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상승장이라고 요때 사고 싶어요? 이때 사고 싶어요? 빨간. 그러니까 이 빨간 음영 안에 있을 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어떤 상태였을까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하늘색은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압도하죠. 왜? 전세는 편차가 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실수가 발생되는 반면에 매매는 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바닥 수준이잖아요. 이때는 전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항상 낮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락장은. 그럼 지금은 어때요? 봐봐.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네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회복기, 우리가 집을 사는 내 집 마련 적기, 상승 초반, 이때 특징이 뭐냐면요.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때잖아요. 우와. 매매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오죠. 네. 근데 얘는 일정하니까 항상 요 레벨이거든요. 1080건 레벨. 근데 얘는 분위기에 따라서 널뛰기 때문에 이때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오.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역전해요. 이때가 상승 초반일 때라는 겁니다. 이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오랜 기간 동안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 높았다. 그 얘기 뭐냐면 그 기간이 하락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락장이거나 상승하더라도 불안불안한 상승을 유지하는 상태. 그러면 하락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겠어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격이 오랫동안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랫동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싸졌다는 거예요? 비싸졌다는 거예요? 싸졌다. 싸졌다는 거죠. 즉 오랜 기간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 많았었다가 매매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전세 거래량을 역전할 때, 그리고 해당 기간이 이전의 하락 기간이 긴 시점이었고 가격의 부담이 그래서 낮아졌을 때 그때가 매수 적기라는 겁니다. 거래량 통계는 저는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생각해요. 사실 이걸 뭘 추이를 보내, 뭐 추이를 보고 이거는 가격 상승의 신호탄이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 맞지 않고요. 전세 거래량과 매매 거래량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PIR이 낮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링크를 요쪽에 달아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PIR과 전세가율의 그 중요한 부분, 가격의 저평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저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의사결정할 때. 자, 형, 알았어. 간단히 정리 좀 해줘 봐봐. 내가 거래량을 참고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여러분들이 네. 딱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거래량은 후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1만 건이 의미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래량 1만 건을 확인했다는 거는 1만 건이 벌써 이미 지난달에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늦은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로 자꾸 가격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짓이에요. 참고만. 예, 참고만 할. 이거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아닌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셔라. 두 번째,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는 시점인지를 봐라.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보시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꾸준히 보셔야 돼요. 신문기사 조금씩 보시는 걸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에 저와 같이 신문기사 같이 보셨잖아요. 저는 그나마 아까 그 이투데이 기사가 정리 잘했다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린 건데 그것도 그냥 작년 하반기 대비 2배 늘었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키우고 행동으로까지 내가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툴을 마련하시려면 평상시에 이 영상 같은 걸 보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세 번째, 항상 얘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야. 가격이 쌀 때 비로소 위 내용, 즉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아, 정말로 나는 확신이 생긴다. 이미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돼. 오랫동안 떨어졌어. 이런 거에 확신을 더해주는 거지. 단순 거래량 통계나 거래량 추이를 가지고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니까 명심해.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어떻냐? 가격이 싸냐? 단지나 이런 데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단지는 여전히 되게 비싼 호가가 나오고 어떤 단지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이 정도면 정말 한번 노려볼만 하겠는데 갈아타기 수요라면 이런 단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가격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느낌을 갖고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매매 거래량 얼마지 이번 달? 전세 거래는 얼마였지? 아, 매매 거래량 아직 너무 적구나. 이걸로 시장이 뭐 회복세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르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그 시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그 시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있을 때 거래량이라는 변수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지를 보잖아요. 그거 하나랑 가격만 보는 거 처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거랑 믹스를 해보는 거죠. 이제. 이것도 매매로 보다가 전세로 보고.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딱 잡아내는 시점들이 와요. 아, 이거구나.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래량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것만 보거든요. 예, 아무리 뭐 거래량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그냥 전세 거래량 얼만데, 예, 뭐 매매 얼만데, 아유, 아직 별로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기준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정보도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카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단편적 신문기사나 조각조각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 해석하는 역량을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콘텐츠 준비를 했고요.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휴가 가서 이제 저희 콘텐츠 보고 댓글 같은 거 올라오면서 보는데 좀 약간 지쳐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제가 막 지쳐서 막 힘들어하고 막 얼굴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제가. 밑에다가 막 너나이님 뭐 좀 오래 봤으면 좋겠으니까 좀 잘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볼 때 제가 되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희가 농담 삼아서 댓글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카메라 보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네, 카메라 보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나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콘텐츠 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